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시험평가 교육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IS 실장 이성훈입니다. 오늘 나이스 시험평가 교육 세미나는 자동차 및 부품 산업 현황과 신용평가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발표자인 김나연 책임연구원 또는 IS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동차 및 부품 산업 현황에 대한 나이스 시험평가 교육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시험평가에서 자동차 산업 및 자동차 부품 산업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김나연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및 부품 산업 현황과 주요 이슈, 신용평가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 현황과 특성입니다. 2021년 기준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은 약 8,300만 대 수준으로 2020년 7,900만 대에 비해서 약 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이 약 2,600만 대로 32%, 북미가 1,800만 대로 22%, 서유럽이 1,400만 대로 17%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70만 대로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약 9천만 대 시장이라고 보면 2021년 판매량은 2020년에 이어 상당히 둔화된 모습입니다. 다만 중기적으로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2021년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 회복이 둔화되어 단기간 내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어려워 보입니다. 선진 시장과 신흥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선진 시장은 주로 교체 수요 중심으로 해서 연간 4,500만 대 정도 팔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20에서 2021년 코로나19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한 생산량 둔화가 판매를 제한하여 3,800만 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같은 신흥국은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수요 증가가 나타났지만 2019년 이후에는 미중 분쟁을 중심으로 중국의 성장 둔화가 나타나면서 신흥국들도 전체 판매량이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인도 등 신흥시장은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이해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진시장은 2017년을 정점으로 교체 수요가 소진되고 코로나19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반대로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과 비교해보면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은 자동차 보급 수준, 그리고 GDP 수준, 소득 성장성 등을 비교해보면 아직 신흥국들의 장기 성장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 완화와 더불어 신흥국들의 수요 회복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장기 성장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자동차 시장은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시장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어 미래 자동차로의 전환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교체 수요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메이커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빅3라고 할 수 있는 메이커는 GM, 토요타, 폭스바겐을 들 수 있습니다. 세 회사 모두 판매량이 연간 1,000만 대 수준이나 최근 GM의 판매량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2021년 판매량은 현대 기아의 판매량에 미치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글로벌 빅3 메이커들의 점유율은 대부분 8에서 12%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빅3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점유율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높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각각 500만 대, 370만 대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 100% 가동된다고 보면 8% 중반의 점유율을 보이는 게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생산 능력을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감소하면서 점유율이 떨어졌지만 2019년 이후에는 신차 라인업 확충 등으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0에서 2021년에는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타 메이커 대비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시장별로 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판매량이 급감했던 2020년 대비 기저효과로 2021년 판매량은 3.6% 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년 동기 대비 29.3% 판매량이 증가하였지만 2021년 하반기의 자량용 반도체 공급난 심화로 연간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했으며 이 영향은 2022년 상반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대응 능력에 따라 그리고 신차 출시 효과에 따라 점유율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메이커들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현대 기아는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9%대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부터 코나, 텔룰라이드, 필리세이드 같은 SUV 신규 라인업 확대와 더불어 상품성 개선에 따른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타 업체 대비 반도체 공급난에 잘 대응하면서 점유율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럽 시장입니다. 유럽 시장은 2020년 24.3% 판매량이 감소한 데 이어 2021년에도 경기 회복 지연 및 반도체 부족에 따른 공급 차질로 2020년 대비 1.7%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공급망 차질에 따른 생산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2022년 1분기 발생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2022년 상반기 역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어려움에 따른 물가 인상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어 2022년 연간 판매량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전기차 판매는 2020년 150만 대에서 2021년 226만 대, 2022년 상반기 112만 대가 팔리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현대차 그룹은 친환경차 수요에 원만히 대응하여 판매량 둔화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상승세가 지속되어 2022년 상반기 기준 시장 점유율 9.9%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유럽계 메이커와 여타 메이커의 점유율 격차가 큰 유럽 시장에서 고무적인 점유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은 2018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왔는데요. 미중 분쟁, 경기 둔화에 따른 시장 수요 감소 영향 등으로 2019년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매량이 5.5% 감소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감소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및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비 5.7% 성장하였으며 코로나 사태 이전인 19년 수준을 회복하고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2022년 들어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중국 정부의 셧다운이 빈번히 발생하여 판매량이 감소하였고 2020년 상반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중국 시장에서 과거 180만 대까지 팔았었는데요. 최근에는 16만 대를 판매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유율도 과거 8에서 9%까지 나오다가 현재는 1.5%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유율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시장입니다. 내수시장은 과거 460만 대까지 생산을 하였으나 2015년 이후 6년 연속 감소세에 있어 2021년 기준 346만 대까지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대란 속에서도 재고관리나 유연한 생산 조정을 통해 감소폭을 최소화하여 2021년 기준 글로벌 5위의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주요 메이커별 생산량 추이를 보시면 주로 현대차 그룹보다는 GM이나 르노, 쌍용차 같은 외국계 회사들이 생산량이 많이 둔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의 현대차 그룹 의존도가 더욱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부터 이어져 온 반도체 공급난으로 국내 생산량이 2% 감소했으며 해외 생산 측면에서는 2022년 초 러시아 공장 생산 중단 영향과 중국 내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북미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생산이 0.5% 증가하였습니다.
내수시장 판매량을 보시면 2021년 들어 전년 대비 판매량이 8.9%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역대 최대 판매에 따른 역기조 효과와 함께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로 인한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도 이에 따른 영향으로 2021년 판매량이 감소하였으나 한국 GM, 르노, 쌍용차의 판매량 감소폭이 더 커 전체 판매 점유율은 상승하였습니다. 외국계 자동차 OEM들은 사업 안정성 저하로 생산 물량 자체도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특히 한국 GM 같은 경우 과거에 16만 대까지 판매를 하였는데 2021년 기준 5만 대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점유율을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차 합산 점유율이 과거 6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70% 수준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반면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터졌을 때 그리고 일본차 불매운동이 발생했을 때 소폭 하락하긴 하였지만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수입차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산업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고가의 내구재로서 상대적으로 수요 변동성이 크며 대기 수요 소진 시 수요가 급감하는 재화입니다. 재무적 여력이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이 있으면 대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게 소진되고 나면 다시 크게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는 주요 선진국들의 주요 수출 품목입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무역, 환경, 안전 등을 이유로 규제 같은 게 많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미국의 IRA 법안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로 환율 급등 시 자동차 회사들은 매출 및 영업이익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의 경우 해외 생산 기지를 많이 구축해 놓은 상태로 예전과 달리 환율 상승에 따른 영향이 예전만큼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같은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고 있지만 적용되는 기술만 달라지고 있을 뿐 이동수단으로서의 자동차는 대체제 위험이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자동차는 글로벌 생산능력 과잉 산업입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은 1억 4천만 대 정도 캐파를 가지고 있는 걸로 추산이 되는데요. 생산 능력이 과잉되면서 평균 가동률은 80% 미만을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연식이 지난 모델을 굉장히 많이 할인해서 판매해야 되고요. 그렇게 과도하게 할인해서 판매되는 차량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악성 재고를 피하기 위해 적자를 보더라도 고용 모델을 연내에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적정량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생산 캐파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반면에 판매가 부진하면서 가동률은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나타내 왔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및 2022년 상반기는 자동차 반도체 공급 문제로 가동률이 7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동률 저하에 따른 생산 물량 감소로 보유 재고 수준이 극도로 낮아졌으며 이는 자동차 회사의 주요 비용 중 하나인 인센티브를 감소시키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위주로 생산하게 만들어 완성차 업체들의 수익성은 개선되었습니다. 현재는 생산되는 물량이 재고화되지 않고 바로 판매되므로 생산 과잉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 위축 등의 이유로 다시 과잉 생산 시장이 된다면 자동차 업체들의 수익성 또한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는 크기별로 그리고 형태별로 소득 수준별로 이용 목적별로 수요, 경쟁 강도, 경기 민감도가 상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후방 부품 산업에 대해서 교섭력이 아주 우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자본, 기술,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서 초기 진입 장벽이 높고 또 반대로 국가 제조업의 기간 산업으로서 중요성 때문에 퇴출 장벽도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산업 주요 이슈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글로벌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2020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수요가 다시 회복되었으나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코로나19 변이에 따른 공장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생산 차질을 빚어 판매량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2022년 상반기까지 이어져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입니다. 코로나19로 차량 수요가 줄어들고 언택트 산업이 부상하면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던 파운더리가 생산 라인을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판매가 회복되고 그에 더해 전장화가 확대되면서 차량당 반도체 사용량이 증가하였지만 여러 재해 발생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반도체 공급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은 2022년 상반기까지 영향을 미치며 생산을 제약해 판매량이 2021년 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분기 중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러시아 내 자동차 판매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 외에도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 어려움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보다는 반도체 수급 상황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연간 500만 대 수준의 생산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OEM 입장에서는 풍부한 대기 수요를 바탕으로 인센티브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수익성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최근 반도체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유럽, 미국, 일본은 여전히 반도체 수급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것은 고급차 판매 증가율이 항상 시장 전체의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을 보여줬고요. 고급차는 소득 수준이 높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따른 수요 변화가 일반 대중차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고급차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 20%대 성장률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2015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로 인해서 판매 중단에 따른 수입차 판매량 급감이 발생하였고 2019년에는 일본차 불매운동이 발생하면서 판매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수입차 판매량은 꾸준히 장기적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규제 강화입니다.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규제 또는 연비 규제로 제약을 하고 있는데요. EU를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규제를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은 2035년부터 휘발유 등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 확정지었으며 2030년까지 신차 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55% 줄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기존 감축 목표치인 37.5%보다 훨씬 더 나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규제 강화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서 세계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독일 폭스바겐은 2033년부터 유럽에서는 전기차만 생산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배기가스 규제가 현실화되는 2025년경부터 내연기관차보다는 친환경차 판매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 등은 자국 내 고용 수출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 따라 친환경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친환경차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부터 신차 판매의 50%를 친환경 자동차로 대체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2035년부터 탄소 무배출 차량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국은 친환경차 의무 판매 비율을 매년 2%포인트 상향 조정하여 2025년까지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20% 수준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일본은 2030년의 중반부터
친환경 자동차만을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의 계획상으로는 2050년에는 2010년 기준의 90% 수준의 배출가스 감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내연기관으로는 달성 불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전기차를 많이 판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차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전기차는 EV 또는 BEV라고 불리고요. 또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연료 전기차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엔진과 모터 동력을 조합하여 구동하는 차이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하이브리드 차의 외부 전원을 연결하여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BEV는 엔진이 없고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를 이용해 모터를 구동하는 차이며, FCEV는 엔진이 없다는 점은 전기차와 같지만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를 반응시켜 얻은 전기를 이용해 모터를 구동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친환경차의 최종 목적은 EV와 FCEV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차량이 친환경차 시장에서 앞으로 두각을 나타낼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구조가 단순해서 새로 브랜드가 많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가장 선도적으로 진입을 했고, 그 외에도 다른 브랜드들이 속속 출시될 예정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차와 달리 배터리가 자동차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생산 원가 중 30에서 40%를 차지함에 따라 전기차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내연기관차의 핵심 부품이 엔진 변속기였다면 전기차에서는 배터리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차의 필요 부품 수는 1에서 2만여 개로 적어지고 단순화되기 때문에 내연기관에 비해 신규 진입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전기차는 전장 부품 채용이 확대됨에 따라 차량용 반도체 사용이 내연기관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럽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 판매량 추이인데요. 최근에 유럽의 판매량 추이를 보시면 2020년 하반기부터 친환경차 판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연간 친환경차 판매량이 64.8% 증가한 반면 디젤차는 연간 34%, 휘발유차는 17.2%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시장의 메이커별로 보시면 토요타가 하이브리드를 일찍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테슬라, 그리고 현대기아차, 폭스바겐, 혼다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만 본다면 테슬라가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그 뒤로 폭스바겐, 현대기아차, 그리고 중국 브랜드인 울링, BYD 이런 브랜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장률을 보시면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체 친환경차 시장은 67%, 2021년에 67% 성장률을 보였고, 전기차 시장은 40%, 많게는 100%대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전체 친환경차든 아니면 전기차만 보든 글로벌 3위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터리 가격 하락 추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의 주요 원재료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 가격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데 배터리 가격 수준은 킬로와트당 $100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IRA 법안 통과로 주요 배터리 원재료 수출국인 중국 내 원재료 수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중국 외 지역에서 공급받는 리튬, 코발트, 니켈의 가격은 더욱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배터리는 친환경차의 원가의 약 30에서 40%를 차지하는 만큼 결국 친환경차 가격 하락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토요타, 테슬라 같은 OEM들은 최대한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배터리 수요의 일부를 내재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쌀 수밖에 없는 친환경차에 대해 각국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내연기관과의 차익을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구입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면서 실제 구입 단가는 이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친환경차 판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차량당 지원 규모는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충전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높은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친환경차 판매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서명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 내에서 최종 완성차 조립을 해야 하며 신차 보조금 최대 $7,500 중 $3,750를 받기 위해서는 2023년부터 북미에서 제조 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고 또 다른 $3,750를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 내지는 FTA 조약 체결국에서 채굴 또는 가공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배터리 부품과 핵심 원재료에 대해서는 우려 해외 집단에서 생산, 채취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켜 중국의 배터리 기업을 견제하는 목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현대차 그룹은 한국 내에서 대부분의 전기차종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물론 올 상반기에 발표했던 미국 내 전기차 공장 착공을 앞당기고 미국 내 일부 공장을 전동화 라인으로 바꿔 산타페와 GV70 전동화 모델을 생산할 계획이나 당분간 판매 위축 및 시장 점유율 하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의 경우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테슬라에 이어 2위인 만큼 2013년에서 2024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자국 산업 보호 조치는 전반적인 전기차 소비자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친환경차 판매 확대를 제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차는 현재 레벨 2나 레벨 2 플러스 수준이 상용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벨 3부터 진정한 자율주행차로 정의되는데 2022년 말부터 글로벌 완성차 업체 현대차, BMW, 벤츠들이 레벨 3 시스템을 탑재한 모델을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 부품의 높은 가격 때문에 대부분 고가의 차량에 탑재되어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와 같은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차는 대부분 레벨 2 플러스 수준으로 모니터링 주체와 사고 시 책임이 모두 사람에게 있는 2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레벨 3부터는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조건의 구간에서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며 제어 주체와 운전에 따른 책임이 시스템, 즉 제조사에게 부과됩니다. 다임러나 BMW, 현대 등 글로벌 OEM은 2022년 중에 레벨 3 기능을 탑재한 차량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혼다가 2021년 초 레전드라는 레벨 3 차량을 한정 출시한 이후 2022년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OEM들이 레벨 3 기능을 탑재한 차량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IT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완성차 업체들은 자율주행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한 회사에 투자, 합병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핵심 기술을 보유하거나 IT 업체들로부터 플랫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면 구글의 웨이모가 가장 앞서 있는 걸로 평가됩니다. 그 외 포드와 폭스바겐이 아르고 AI를 인수하였으나 최근 비용 과다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포기하였으며 GM은 크루즈를 인수하였고 현대자동차는 앱티브와 50%씩 지분 투자하여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다만 아르고 AI의 사례와 같이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는 아직 이른 단계로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개발이 어려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상용화는 선도하였지만 현재 전략으로는 라이더나 정밀 지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레벨 4 구현이 쉽지 않은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 예상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 확산의 제약 요인이 존재하는데요. 이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실제 성장 속도는 시스템 가격 및 기술 신뢰도가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많은 센서, 카메라, 라이다류 장착과 컴퓨팅 하드웨어, 플랫폼 적용으로 원가 부담이 높아 고가 차량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원가 하락 속도가 상용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율주행차는 차량 자체의 기술뿐만 아니라 인프라, 제도 등 국가의 지원 정책이 주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주요국이 2020년 레벨 3에 대한 안전기준, 도로교통법에 대한 법안을 준비하면서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한 준비를 마친 가운데 2022년부터 다양한 완성차 업체에서 레벨 3가 탑재된 차량이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수용성 문제는 옵션 가격과 안전성이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율주행 옵션 가격이 소비자가 지불할 만한 가격 범위 내에 있는지,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함이 자율주행차 확산의 제약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KPMG에서 발표한 2020년 국가별 자율주행차 준비도 지수를 보면 한국은 2020년 기준 7위로 자율주행차 인프라 대비 산업계의 기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지원책과 소비자 수용성 부문 지수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미래 자동차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25년까지 제도를 완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현대차 그룹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기본적으로 지배구조가 순환출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제철 이런 식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에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출자한 부품사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러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부회장으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그룹 내 관계사들 간 사업 재조정 등으로 재무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회사의 사업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성차 메이커가 과거에 다 해왔던 부문들을 계열사로 변환시키면서 좀 더 전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위아가 가지고 있던 변속기 사업은 현대트랜시스로 이전을 했고 차량용 소프트웨어는 현대오토에버로 일원화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오트론이 보유한 반도체 연구개발 사업부는 현대모비스로 이전하였으며 그 외 사업부는 현대오토에버와 합병하였습니다. 이러한 부품 계열사들은 현대 기아차 외에 다른 메이커들에게도 납품을 확대함에 따라 향후 실적 안정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실적 추이입니다.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 현대차는 과거 2011년부터 13년, 14년까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왔는데 그 뒤로 계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최근에는 과거 평균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에 비해서 기아차 같은 경우 최근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면서 과거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성 또한 보시면 현대 기아차는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좋은 영업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서 과거 평균 수준 수익성을 상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구조 측면에서는 완성차 회사와 그 외 모비스, 위아, 트랜시스, 캐피코를 합산한 차량 부문 합산 재무제표를 보시면 부채 비율이 60에서 70%대로 상당히 낮아 재무 안정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도 2022년 6월 말 기준 57조 원인데 반해서 차입금은 31조 원으로 부의 순차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의 순차입 구조는 자동차 회사가 겪게 되는 품질 보증 충당금 이슈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해 줄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재무 구조는 상당히 견고한 모습이며 최근의 수익성 개선 추세로 현대차 그룹 차량 부문의 재무 완충 능력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2020년까지 실적 둔화가 이어졌음에도 매년 잉여 현금이 수조 원씩 발생하였다는 점이며 이러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은 전체 그룹의 견고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시켜주고 있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글로벌 메이커의 영업이익을 비교해보시면 토요타의 이익 규모가 가장 큰 걸로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폭스바겐 영업이익이 규모가 큽니다.
2021년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대부분 메이커들의 영업이익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했습니다. 다임러와 BMW의 경우 코로나 시국 이전을 훨씬 상회하는 영업이익 규모를 보여줬으며 현대 기아차 역시 코로나19 이전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이점은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 FCA가 푸조 시트로엔과 합병하면서 탄생한 스텔란티스의 영업이익 규모가 토요타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현대 기아차는 팬데믹 이후 평균 수준 이상의 이익 규모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자동차 메이커들의 수익성이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에 기반한 공급자 우위 시장 형성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2020년 대규모 품질 비용 인식으로 인해 2020년 영업이익률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재무구조 측면에서는 현대기아차의 부채 비율이나 순차입금 의존도가 평균 수준 아래로 상당히 좋은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성차 메이커들은 이런 리콜 소송,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순차입금 의존도는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평가 사례입니다. 라이스 신용평가는 완성차 기업 2개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와 기아 2개입니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에 AAA, AA 플러스로 각각 등급이 상향돼서 유지되어 오다가 2016년 이후로 실적이 계속 둔화되면서 2019년에는 AA 플러스 그리고 AA로 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가 우수한 가운데 팬데믹 이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향후 지금의 개선된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모니터링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용평가 시 고려하는 주요 요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평가는 사업위험 범주 그리고 재무위험 범주를 종합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업위험에는 산업위험과 경쟁지위라는 하위 범주가 있는데 현대자동차 산업위험은 BBB로 평가되고 있으며 가중치는 5%입니다. 산업위험이 조금 높더라도 경쟁지위가 좋으면 좋은 등급이 나갈 수 있으며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AA 플러스, AA 등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재무 위험을 고려하기 위해 재무 구조 및 자산의 질, 현금 흐름 적정성, 재무적 융통성 등을 고려하여 재무 위험을 산출하며 이렇게 산출된 사업 위험과 재무 위험으로 모델 등급을 산출합니다. 이러한 모델 등급 외에 향후 실적 전망을 고려하여 전망 등급을 만들고 거기에 기타 고려 요인들과 계열 요인을 감안하여 최종 신용 등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업은 매출 규모가 클수록 장기 평균 비용이나 교섭력, 대외 신인도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규모 측면에서는 매출액을 주요 지표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 및 지역 다각화 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수요 계층에 대한 대응 능력이 높고 경기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완화되기 때문에 다각화 수준을 하나의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위는 주로 점유율 지표를 사용하고 있고요. 운영 효율성은 생산 판매 단계에서 효율성을 판단하는 데 가동률이나 판관비 부담률 등의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수익성 지표는 에비타 마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위험을 산출하기 위해서 보는 재무구조 및 자산의 질 측면에서는 영업실적의 가변성, 충격을 완충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때문에 재무지표로 부채 비율과 순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만기 구조, 자산의 질, 우발 채무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 적정성 지표는 영업활동 과정을 통해 창출하는 현금 흐름으로 이자 비용, 고정비, 운전자금 등을 충당할 능력이 충분한지, 차입금 상환 능력이 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재무적 융통성은 보유자산을 활용한 대체자금 조달 능력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추가 담보 여력이라든가 추가 차입 한도, 계열의 지원 수혜 가능성들도 추가적으로 재무적 융통성을 판단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회사 신용평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아는 현재 AA 스테이블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2위의 완성차 메이커이고 현대자동차와 합쳐서는 글로벌 5위권의 완성차 메이커입니다. 최근 SUV 중심으로 라인업을 확충하고 ASP가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적 특성으로는 영업현금 창출이 확대되면서 잉여현금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수익성 개선, 현금흐름 개선을 바탕으로 재무 안정성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은 2021년 기준 약 81조 원 규모입니다. 2012년 이후 정체된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현대차 그룹의 중국 시장 부진 등으로 2017에서 2018년 수출 금액이 감소하였으며 2014년 이후 OEM 납품 금액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부품사는 732개인데요. 2005년 922개에서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현재는 732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부품사 숫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업체당 매출액은 점차 증가해 2021년 기준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103억 원 수준입니다. OEM별 납품 비중을 보면 현대차에 대한 납품 비중이 52%, 기아차에 대한 납품 비중이 38%로 전체 시장의 90%가 현대기아차에 납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한국 GM이 4.6%, 기타 5%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56%, 그리고 영남이 26%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 GM 공장 배후지에 부품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 생산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보면 지금 100대 부품사 중에 한국 부품사가 10개가 있는데요. 현대모비스가 6위이고 그 외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현대캐피코 등 현대차 그룹 계열사가 주로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 외에 한온시스템이 37위, HL만도가 48위, 그 다음에 SL이 74위로 포진해 있으며 2021년 하반기에 설립된 SK온은 6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글로벌 부품사 가운데 로보트, 보쉬, 덴소, ZF, 마그나 등 파워트레인이나 전자제어 관련 업체가 전체 매출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생산하는 데 매우 다양한 소재와 수만 개의 부품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자동차 산업은 분업이 필수적입니다. 대규모 자동차 생태계를 형성하면서 고용 인원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간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을 기개발한 완성차 기업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지금은 전문 부품사와 분업이 필수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전동화, 전장화 시대로 가면서 오히려 대기업들이 부품 산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전문 부품 기업의 위상도 강화되고 분업도 더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차 개발 주기는 3에서 4년 정도 소요되며 상품 기획, 디자인 설계, 개발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부품사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주로 개발 단계이며 일부 디자인 단계에서도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편은 하나의 샘플인데요. 한 부품회사의 수주 내역입니다. 보시면 이미 2016년에 수주된 건데 실제 양산은 2023년, 2024년에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수주 시점에 개발에 참여하고 매출은 수주 이후 5년 정도 지나서 양산되는 시점에 매출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모델, 양산 모델을 꾸준히 수주하는 것이 부품사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완성차 생산은 프레스, 차체 조립, 도장, 의장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부품사가 생산하는 부품 종류에 따라서 납품회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차체는 완성차에 직접 납품하며 모듈에 들어가는 부품은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에 납품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품사 특성입니다. 부품사 실적은 주요 납품처 실적과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21년 기준 부품사들의 현대차 그룹에 대한 납품 비중이 90%를 차지하는 만큼 부품 산업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 실적에 상당히 연동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3년 이후에 현대차 그룹이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부품사 전반의 수익성도 같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에는 팬데믹 발생 이후 발생한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으로 형성된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현대차 그룹의 수익성을 크게 개선시켜줬습니다. 이는 현대차 그룹이 생산량이 줄어든 대신
부가가치가 높은 차량 위주로 생산 판매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동차 부품사는 가동률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가 실적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으로 완성차 회사의 가동률이 예상보다 부진함에 따라 수익성 개선폭이 완성차 회사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부품산업은 기본적으로 사업 규모가 여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 본사 매출 기준으로 현대자동차가 56조 원, 쌍용차가 2.4조 원 정도 되는데 반해서 부품사 평균 매출액은 1,103억 원입니다. 그나마 또 이것도 최근에 많이 증가한 건데요. 종업원 수를 비교해도 자동차 산업과 다르게 규모가 상당히 작다고 볼 수 있으며 3, 4차 협력사로 내려갈수록 규모는 더 여리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분업 구조고 전속적인 공급 관계 때문에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단일 산업인 반면에 자동차 부품은 굉장히 다양한 산업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 규모도 다양하지만 대부분 중소규모에 해당됩니다. 경쟁 구도 측면에서도 부품사는 하나의 품목을 여러 회사가 같이 납품해서 교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 수준도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부품사는 대부분 기술을 이전받아 단순 가공하는 형태의 기술을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낮은 전방산업 교섭력과 관련하여 샤시와 차체 부품으로 예를 들은 건데요. 샤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화신, 동인, 서진산업 3개 회사가 현대차 그룹에 납품을 하고 있고 차체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더 단순하여 더 많은 회사들이 차체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사들로 인해 자동차 부품사들은 완성차에 대해서 교섭력이 떨어지지만 완성차 메이커들의 신뢰를 확보 시에 장기간 납품할 수 있어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신, 동인 등 회사처럼 현대차 그룹의 해외 진출 시 함께 현지에 진출함에 따라 캐펙스 부담은 있지만 현대차 그룹의 신뢰를 확보하고 현지 물량을 전속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낮은 전방 산업 교섭력을 일부 극복하기도 합니다. 부품별로 부가가치, 성장성이 차별화되고 있는데요. 부가가치가 높고 성장성이 높은 제품이 당연히 수익성도 높은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전장화가 가속화되면서 자율주행, 전기차에 탑재되는 차량용 반도체, ECU, 센서류 등이 수익성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엔진은 전기차 시대를 맞아 사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내연기관차, 전기차에 모두 들어가는 차체 샤시류는 안정적이지만 부가가치는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품산업 주요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품사는 현대차 그룹의 실적이 중국 법인을 중심으로 부진함에 따라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계열 부품사, 기타 부품사 모두 수익성이 2020년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들어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이 촉발한 공급자 우위 시장 환경으로 자동차 회사들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품 단가 인하 압박이 둔화되었고 원가율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부품사들의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 들어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됨에 따라 수익성 개선폭은 완성차 회사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차 계열 부품사와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부품사는 현대차 그룹의 중국 시장 내 부진으로 실적이 저하되고 있지만 미국, 인도 시장 의존도가 높은 부품사의 경우 미국과 인도 시장의 성장세에 따라 실적 개선 기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2022년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달러 상승 기조, 물류비 상승 영향으로 2022년 수익성은 2021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밖에 한올 시스템의 경우 글로벌 상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납품처 다각화가 잘 되어 있어 2020년 이전에는 여타 부품사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성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0에서 2021년 들어 이러한 다각화로 인해 현대차 그룹의 실적 개선에 따른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음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부품사의 수익성은 어떤 OEM에 납품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완성차 회사의 가동률이 어떤지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부품사별로 수익성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품사의 수익성을 개선 및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다각화 확대가 주요 항목입니다. 납품처, 납품지역, 생산 품목 다각화는 실적 안정성을 높이는 기본 요소이며 한원시스템과 만도의 경우 2020년 이전까지 현대차 그룹의 높은 의존도를 보였던 성우하이텍, 화신, 현대차 그룹 계열 부품사 대비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팬데믹 이후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높은 폭으로 개선되면서 상대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높은 의존도를 보였던 회사들의 수익성이 제고되었습니다. 한편 완성차 회사 가동률은 부품사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으로 완성차 생산이 제약되면서 완성차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반대로 자동차 부품사들은 완성차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다행히 2022년 하반기부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있고 당분간 부족했던 완성차 재고 수준을 회복하기 위한 완성차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동률 개선에 따른 부품사의 수익성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납품 단가 측면에서는 현대 기아차의 수익성 제고로 부품사의 환율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현대 기아차가 일부 보전해주는 형태로 단가 인하 압력이 완화되고 있고 철강 가격이나 인건비 상승도 부품사의 납품 단가 인하 압력을 완화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부품사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만 차종별로 인기도가 다르고 생산량도 달라지기 때문에 부품사별로 어떤 차종에 납품하는지가 수익성을 차별화하는 요인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 이슈는 한국 GM, 르노, 삼성, 쌍용 같은 외국계 메이커의 사업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GM 같은 경우 2022년 11월 부평 2공장을 폐쇄하고 창원과 부평 1공장만 운영할 예정으로 이는 생산량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한국 GM은 중국 GM 실적 비중이 확대되는 반면 수출 감소, 내수 판매 저하에 따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르노도 노사 분쟁 등의 사유로 위탁 생산 물량이 축소되면서 수출 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르노의 경우 현재 내수 판매 비중을 줄이고 수출 기지로서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GM, 르노, 삼성, 쌍용의 경우 라인업 부족, 일부 모델들의 단종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신차가 나왔을 때는 실적이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차 효과가 떨어지며 실적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M이나 르노의 경우 본사의 정책에 따라 생산 물량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의 경우 최근 KG그룹이 인수를 단행함에 따라 법정 관리가 종료되었으며 향후 사업 안정성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물량 변화와 실적 변동성에 따라 세계 회사들에 납품하는 부품사들의 실적도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품기업 신용평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품사는 B+에서 AA+까지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은데요. 현대차 그룹 내 부품사의 경우 대부분 A+ 이상에 포진되어 있으며 한우시스템과 만도는 AA-입니다. 2020년까지 완성차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면서 부품사들 신용 등급도 하락하였으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기저효과로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동차 부품사들의 영업수익성도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으로 완성차 생산량 자체가 감소하면서 납품 물량이 제한되어 부품사의 수익성 개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운반비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부품사들의 사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완성차와 마찬가지로 부품사 평가 시 평가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품사는 산업 위험이 더블 B로 되어 있어서 산업 위험 가중치가 자동차 산업보다 높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산업 위험 외에 경쟁 지위를 고려하여 사업 위험을 산출하며 금융비용 커버리지, 재무구조 및 자산의 질, 현금흐름 적정성, 재무적 융통성을 바탕으로 재무 위험을 산출하여 모델 등급을 산정하며 향후 실적 전망을 고려하여 전망 등급을 산출하고 거기에 기타 고려 요인들과 계열 요인을 감안하여 최종 신용 등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세부 평가 요소별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부품사도 규모가 클수록 교섭력이 높고 대외 신인도 측면에 유리하게 작용해서 매출 규모를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품사의 제품 다각화는 납품 모델 성패에 따른 매출 변동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참여시장 매력도는 생산하는 아이템이 진입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중요하고 복제하기 어려운 기술이 적용된 것인지에 따라 매력도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처 경쟁력 및 다변화 측면에서는 어떤 OEM에 납품하는지, 또 거래처가 다각화되어 있는지, 거래처의 시장 지위나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중요 평가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지위는 경쟁사와의 상대적인 비교로 주로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경쟁사를 비교해서 수익성 수준, 매출 규모, 재무 구조를 비교해서 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품사는 수익성 지표로 EBIT 마진을 수익성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위험을 판단하기 위해 금융비용 커버리지, 재무 구조 및 자산의 질, 현금 흐름, 재무적 융통성을 주요 평가 요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 커버리지는 금융비용 대비 현금 창출력 확보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이며 재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부채 비율, 순차입금 의존도, EBITDA 대비 총차입금, 차입금 만기 구조 등을 활용합니다. 현금 흐름 적정성은 경기 순환 주기 동안 영업활동 과정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의 수준과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총차입금 대비 잉여현금 배수 등을 활용하며 재무적 융통성은 유사시 담보 제공 여력, 관계사 지원 수혜 가능성, 금융권 추가 차입 한도 등을 주요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화신의 신용평가 사례입니다. 화신은 현대차 그룹 1차 벤더로 샤시와 차체 부품을 생산합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샤시를, 해외에서는 주로 차체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중국과 미국 공장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회사이며 중국 시장 내 현대차 그룹 부진으로 화신의 중국 법인 실적도 상당히 저하되었습니다. 다만 전방 완성차 산업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미국 및 인도를 중심으로 가동률이 개선됨에 따라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고 있고 사업 실적이 부진한 중국 법인 매출 비중 축소로 2022년 6월 등급 전망이 기존 트리플 B 네거티브에서 트리플 B 스테이블로 변경되었습니다. 차체와 샤시는 기본적으로 캐펙스 부담이 높은 아이템이라서 잉여현금 창출이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3세대 플랫폼 적용에 따른 설비 투자 부담이 그간의 수익성 하락과 맞물리며 재무 안정성이 저하되었으며 회사 특성상 경상적 캐펙스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잉여현금 창출을 통한 재무 안정성 개선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및 부품 산업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 산업, 부품 산업의 현황 및 특성과 주요 이슈,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신용평가 시 주요 평가 요소와 실제 신용평가 사례를 들어 자세히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제 발표하신 내용을 토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 내 IRA 법안 현실화가 자동차 및 부품 산업 신용 등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사전 질문, 미국 내 IRA 법안 현실화가 자동차 및 부품 산업 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내 IRA 법안이 2022년 8월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와 일본 등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와 나라들의 IRA 규정 완화 요구가 이어졌지만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북미 내 생산 공장이 없는 회사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입니다. 당장 북미 내 생산 공장이 없는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보조금 수령이 어려워 2022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회사가 생산하는 전기차에 납품하고 있는 부품사들에 대한 영향도 내년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러한 IRA 법안 규제로 미국 내 친환경차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동차 회사 및 부품사 실적 저하에 따른 신용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내 IRA 법안에 따른 우리나라 자동차 및 부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현대 기아는 테슬라에 이어 2위의 시장 점유율을 점하고 있어
미국 내 EV 시장에서 단기간 내 시장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내연 기관차 포함 시 현대차 그룹의 전체 미국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이 7.5% 수준으로 크지 않아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과 현대 기아차의 양호한 상품성, 현대차 그룹 외 상당수 완성차 회사들이 IRA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조지아 공장 조기 착공과 알리바마 공장의 전기차 라인으로의 개조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 회사들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품사도 마찬가지로 아직 내연 기관차에 공급하는 물량이 절대 다수로 미국 내 EV 판매량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국 중심주의가 강해지면서 EU 등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자국 중심적인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처럼 내수시장이 작고 수출 중심의 나라에서는 수익 대비 과도한 투자 부담으로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율 금리의 변동성이 자동차 및 부품산업 신용등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이 자동차 및 부품산업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의 경우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환율이 상승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원화 약세는 절상된 통화 대비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어 해외 수출에 긍정적이므로 자동차 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만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현대 기아의 해외 현지 공장 설립이 많아지면서 환율 효과가 예전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는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의 사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최근에 이러한 달러 강세 시장은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사에게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회사들의 영업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만큼 이러한 부품사들의 비용 부담을 일정 부분 보전해 준다고는 하지만 달러 강세에 따른 비용 부담이 일정 부분 부품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의 경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의 기준금리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목적인 만큼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소비심리 위축은 특히 고가 내구 소비재인 자동차 구매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당장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게 되는데 고가 내구 소비재인 자동차가 대표적인 소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중고차를 산다든지 기존 자동차를 좀 더 탄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줄이게 되며 특히 자동차는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는 방식보다는 몇 년에 걸쳐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할부 금리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자동차 할부 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자동차 판매량을 위축하고 이러한 영향은 자동차 부품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최근 환율은 1,300원대 초반으로 1,400원대 중반을 기록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비교적 안정화되고 있고 금리 또한 인상폭이 줄어들면서 기준금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2022년 한 해 동안 환율 및 금리 변동성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만큼 이러한 요인들의 변화 추이를 지켜보아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김나연 책임연구원 또는 IS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나이스 시험평가의 자동차 및 부품 산업 교육 세미나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미나에서 뵙겠습니다.